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충청권을 방문해선 내란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출마 이후 첫 기자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 속 경제 화두를 던지면서 내란 심판론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치 보복은 결단코 하지 않을 거란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내란의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만큼 핵심 당사자 단죄와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만을 인사 기준으로 삼고 이름도 국민통합정부가 될 거라며 통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으로 제시한 4년 연임제가 독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자신의 주장을 왜곡 조작한 거라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이후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내란 세력과 단절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면 영원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충청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아산, 천안을 잇따라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충청은 역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온 만큼 선거 중반 중원과 중도층 표심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최대 유권자가 몰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 쇄신을 공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선거 막판 중도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충청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관계 재성립을 위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을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그간의 이른바 윤심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진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어진 유세에서도 큰 절을 올리며 재차 계엄과 탄핵을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부정선거 옹호 논란과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거 막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외연 확장 시도로도 보이는데 다만 유세 마지막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구호로 외치며 지지층 결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 재산에 갇혀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겨버리고 사실 대구에 저렇게 계시는데 나란히 충청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방탄조끼로 모자라 방탄입법을 겹겹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조끼 안 입었죠. 그래도 양심에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대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 김 후보는 또 화이트 해커, 만명 양산 등을 통한 사이버전 대비,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국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충남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를 아우르며 빼곡한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며 상승세를 견인해 막판 기적의 반전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범보수 단일화 협상의 1차 시한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들끼리나 단일화라면서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서울 노량진 고시촌 등 수도권을 돌며 2030 표심에 호소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휴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석촌호수를 돌며 대선 완주의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아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후보들이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걸 재소환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라고 비꼰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호텔 경제학과 시흥 거북선 웨이브파크 논란 등에 애꿎은 개혁신당이 화살을 돌린다는 논리입니다. 본인이 엉뚱한 데서 사고 쳐놓고 개혁신당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 빨리 종식해야 된다.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려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공개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투자란 글이 다가 아니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부가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향한 지지 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 후보는 특히 단일화란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거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호텔 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서 해당 사업을 치적으로 언급한 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따져묻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한 건데 민주당은 발언의 왜곡이라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장에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꺼내들며 도지사 시절 자신의 능력을 부각했습니다. 시정이든 국정이든 나라 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 비극으로 귀결될 거라거나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했다며 시흥 시민의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사업 자체는 옛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자랑한 것처럼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이준석 후보 등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하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선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때 사전투표 폐지 공약까지 내걸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본 건데 대신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걱정 말고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는 29일에서 30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고 그 상태로 투표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전부터 사전투표가 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선관위를 비판해왔습니다. 일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없었다는 의문을 비롯해 몇몇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무슨 부정이 없느냐. CCTV가 설정, 저는 CCTV가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었죠. 없는데. 뭐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의문입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엔 개헌으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 뒤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데에는 투표날이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지층 결집으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를 해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이길 수 있다며 변화와 희망을 원하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대선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이번 선상투표 대상입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선상투표 신고자 3,200여 명 가운데 95%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상투표자는 선박 투표소에서 입회인의 참관 아래 투표하고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쉴드팩스로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부터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원 앞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전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포함해 일반 차량 출입은 종일 전면 금지되고요. 일부 진출입로 폐쇄와 보안 검색 강화 조치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경찰도 법원 부근에 기동대 4개 부대 260여 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네, 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 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로 꼽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재판장 지규현 부장판사가 추가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 시작 전에 제기된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었죠. 이후에 지규현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법조계 후배들과 만났을 뿐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재판 시작 전에도 지규현 부장판사가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술접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배경이 됐는데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 또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대선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에도 대선 주자들의 유세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둘 다 충청권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충청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를 겪은 곳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청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잖아요. 네. 사실 역대 선거에서 충북에서 이긴 후보는 대통령 당선까지 이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충청의 민심을 반드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초반부터 이 상당히 충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로 사실상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그 공약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이 권역별로 민심이 가장 요동이 치고 있는 데가 바로 충청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좀 빠졌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지금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충청의 민심을 먼저 다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지율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충청 지역에서는 표심이 좀 김문수 후보에 집결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네. 무려 17%가 요동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주에는 이제 지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29였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금요일 날 38대 41 나왔으니까 네. 무려 17%포인트가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 충청에 공을 들인 건 유경수에서 생각한 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원인은 김문수 후보의 약진으로 볼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그 뭐랄까 상승세의 어떤 퇴보를 볼 것인가? 저는 이제 후자가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심의 풍향계고 바로미터고 우리가 이제 스윙보터 중도가 반응하는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같은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주 사이에 이렇게 왜 요동쳤는가? 그건 이재명 후보가 바로 TV 토론에서 했던 이른바 노쇼 경제학, 이른바 호텔 경제학 이론,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이 두 가지가 저는 중도를 가장 요동치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여줄 경제관, 네. 혹은 이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게 삼권, 지금 입법과 행정도 장악할 텐데 이 사법까지 흔들겠구나라는 그 불안감이 저는 충청으로 대표되는 중도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비단 충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것들은 일종의 약간 그 뭐랄까요, 선행지표 같은 그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중도의 표심을 공략해야 되겠다는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럼으로써 지금 굉장히 중도 표심에 구애하는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꺼내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충청의 민심이 앞으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적으로 충청에서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 충청도를 방문한 장소가 바로 유경수 여사의 생가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은 지역적으로는 충청을 방문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본다고 한다면 보수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네. 말 그대로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충청은 몸은 충청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의 표심을 결집하는 일종의 이 뭐랄까 양수 겸장식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수 여사 생가를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당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당의 상황을 고려한 걸까요?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지지난주죠. 가장 뜨거웠던 당정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배후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남겼는데,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그 절연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선거를 어쨌든 계엄으로 인한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임 대통령이 저질렀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책임성의 정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당과 대통령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미래에는 이거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당 대통령이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당을 통제하거나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방법을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소집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 당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탕으로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책임 정치의 측면도 있고 중도라든가 아직 합리적인 보수층에서 볼 때 이것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당적도 정리가 됐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을 분명히 했구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또 이준석 후보에게도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당을 운용할 테니 당신 나중에 보수가 지형이 재편되더라도 여기에서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네. 또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어제 공을 들였던
전략적인 어떤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그동안의 요구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게 그런 정치적 액션을 취할 경우는 자신의 지금 그 지지 기반인 극렬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겨냥을 못하고 네. 당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행태 때 보였던 행태에 대한 것을 바로잡겠다. 그런 메시지를 내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전략적인 그런 조치를 했는데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 당내에서 이번 이 선거 유세에 약간 비협조적으로 노는 듯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포용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진 여건 조성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자신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친윤계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내심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부분은 당내 친윤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제거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나와 손잡자.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예정은 50분이었는데 77분이나 진행이 됐더라고요. 작심하고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초반에 왔던 지지율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겪었던 내용에 대한 반사 이익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그 반사 이익을 얻은 최대 수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초반부터 우월적 지위에서 출발했는데 이 우세를 선거 초반까지는 유지했어요. 그런데 선거 초반 캠페인 너무 이제 과한 자신감이 들어가면서 사법부가 엇박이라든가 본인이 잘못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호텔 경제학이든 그게 노쇼든 뭐든 잘못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류를 시인하잖아요. 누구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도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내가 무엇이 오류가 있는 거야. 난 이걸 털고 가겠어라는 약간 오만하고 그다음에 절대적 권력을 보여주는 미리 예고편 같은 그런 말하자면은 절대 권력이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국민들이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지를 빠르게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성격은 자발적 협조에 따른 어떤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탄핵 저항 심리의 반사이익에 기인한 그런 약간 허약한 그런 지지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오판하고 간과한 거죠. 이거는 나의 절대적인 지지로 착각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돌아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 이동성이 눈에 보이니까 안 되겠다. 다시 급선환해가지고 민생경제하겠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내가 무슨 이제 나 과거에 회개할 게 있겠느냐. 난 앞으로 앞만 보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 때마다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물론 많은 내용, 좋은 내용을 담았습니다만은 과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진짜 진정하게 나온 것인가 아니면 또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잠깐 화장을 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민심을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종의 반전의 계기를 스스로 만든 것인데요. 저는 뭐 어제 이재명 후보의 간담회에 간통하는 키워드는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 모드죠. 사실 이 레이스 초반에 시작할 때마다라도 경쟁투어라는 모습을 취하면서 상당히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내에서 이번에 뭐 사법부에 대한 이 압박을 겨냥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만하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개혁은 뒤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더 줄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권하면 추경을 바로 편성하고 이 비상경제시국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키워드는 경청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고 어제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늘려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집권 이후에도
상당히 국민과의 소통에 줄을 가겠다. 그런 이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정치구단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결국에는 이재명이 당선이 될 거지만 지지율이 5%포인트 미만까지도 좁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도 사전투표 전에 골든크로스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치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바로 일주일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60% 득표율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당이 그런 발언하는 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난 말은 안 하겠지만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까지 얘기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일주일 만에 5% 미만 오차범위내 접전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지금 조속 변기하는 게 선거인데 네. 민주당이 너무 초반에 너무 과한 자신감을 드러낸 게 저는 이게 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골든크로스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지지율의 총합이 100을 놓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된다고 결국 그 조정된 거를 이제 가져가는 게 김문수, 이준석 후보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되는 폭이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커 보이지만 실제 지지율로 가면 과연 클 것인가?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완된 지지층,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투표에 좀 소극적일 수 있는 이완된 지지층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다, 이렇게 저도 약간 엄살 전략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가파른 추격세는 정말 민주당도 긴장할 만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단일화까지 이제 성사된다면 선거는 기세의 싸움이고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긴장감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엄살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국면 전환에 나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초반에 부산부터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가장 큰 비판이 선당후사 왜 하지 않느냐, 즉 네. 본인이 후보가 된 사람의 옷을 입고 이름을 연호하고 하는 것이 맞지라는 이제 비판들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당인으로서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펼쳐질 정치 지형에 이제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 모습은 중도 소구력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어쨌든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친윤 구태를 청산하겠다고 강한 메시지 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를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중도를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저는 주목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좀 뒤늦었지만 수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차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또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윤 구태 척결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친윤 청산 메시지를 내면 중도층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10%포인트 정도까지도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 특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유세에서 강조했던 것이 당내의 당정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그동안에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에 대한 실망감의 어떻게 보면 발원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만큼 이렇게 바로 표심의 변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힘을 합치는 모습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일종의 수순에 따른 행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유세에 나설 때는 운동복 없이 나섰어요. 네. 그다음에 운동복 상의를 입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름이 있는 걸 다 달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상의를, 그러니까 이름 있는 상의를 딱 입는 시점에 자신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지난 경선 과정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조영태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고, 네.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막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가서 같이 손을 드는 모습, 일종의 정치적 에스컬레이션을 통하면서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도 표심들이 봤을 때는 당내의 내용이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가, 학적 결합이 되고 있는가, 과거의 반성이 기초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당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선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상의를 했다는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승인을 했고 또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팀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아직도 정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다음에 또 하와이에 가서 SNS 정치를 함으로써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면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대단히 좋은 청신호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지막 단일화 국면에 갔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자각 노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앞으로 그립을 좀 지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국민의힘도 대한정당으로서 다시 수권정당으로서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매우 순기능적인 측면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쪽에 호재가 될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하는 뭐 친윤계 척결에 대한 어떤 후보의 입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보여줄 비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이 해주는 표가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이거를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완주해라 그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시점이 이때냐는 거죠.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단일화를 안 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성을 쌓다가 허물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랬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고 이랬을 때 앞으로 내 비전은 어떨까 왜 안 하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 앞으로 미래 정치의 블루칩이 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번의 선택이 정말 보수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상징 자본을 또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이런 그 아주 뭐랄까요 경계선에 서 있는 정말 미묘한 시점에 이준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준석 너 단일화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어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바둑으로 치면 가장 결정적 순간에 훈수를 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다만 네. 이번 이 얘기가 뭐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영향력과 결정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하루 이틀 남은 단일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발언이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와이에 다녀온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단일화 국면에 여지를 남긴 표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뭐 김대식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밀사로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왔다. 그리고 네.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직접 육성으로는 들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야기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 두 가지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로는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냉정하게 아마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홍준표 전 시장의 일종의 자기 정치를 위한 포석이죠. 본인은 뭐 떠나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 지금 은행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정치권에 돌아오겠다는 것인데 돌아온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선거 국면에서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향후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연대할 세력은 이준석이다. 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단일화 1차 시한은 지나갔고요. 2차 데드라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8일 내일 모레인데 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28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전 투표 전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지난 20대 총선의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가 사실상 본 투표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사전 투표가 36.9, 본 투표가 40.2. 그다음에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전 31, 본 투표 35.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뤄진다는 얘기는
절반이 사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뭐 이게 5% 아까 포인트 내에 싸울 거라는 이번 선거에서 그 사전투표표를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28일이 데드라인인데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 이제 남은 가능성 하나는 내일 정도 나온 지지율이 매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높고 이준석 후보도 동반 상승하면서 승리의 연합이 생길 수 있을 때 네. 이게 이제 당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강제할 수 있어요. 아. 민심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건 이제 중도 보수 그다음에 보수 전체를 얘기하겠죠.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민심의 압박이 오는 걸 명분으로 네.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시기는 남았는데 네. 과연 오늘 내일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지와 그다음에 그 이준석 후보가 이걸 과연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네. 내가 앞으로 상징 자본을 포기하더라도 보수의 한 축이 되겠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합류하지 않으면은 이제 단일화는 좀 가능성이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준석 후보가 사실 지지율에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숙제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가장 그러니까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지만 문제는 김문수 후보 플러스 더하기 이준석 후보를 더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네거티브, 즉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양자구도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이 단일화했을 경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는 그런 양상이 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의 표 중에서 그러니까 60%만 김문수 후보로 가고 40%는 이재명 후보한테 간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번 대선에 나왔던 명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정치, 시대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계엄 세력과 손을 잡지 않겠다는 그 명분을 어떻게 갑자기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소위 말하는 연근인데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경우에는 향후 미래가 밝지 않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 끝나고 나면 김문수 후보의 패배로 기계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보수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완주해서 의미 있는 득표력을 보여줄 때 자신이 향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냉철한 계산도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기는 저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때마다 등장합니다만은 지금 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고발전이 후보들 간에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뭐 선거에 나오는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네. 거는. 그러니까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점을 홍보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10번보다 상대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 한 방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상 선거판의 법칙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유권자가 기표소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할 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투표하지 가장 이제 뭐라자면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동의하는 쪽에서 그렇게 투표 행위가 많지 않다는 이제 그런 또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막판 고발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저기 보면 독인 객일인 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선거 끝나면 또 다 사라질 이슈가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후보가 본인의 잘못을 일부 잘 시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저는 그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도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니까 아니라고 강변하고 상대를 역고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부 시인화돼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강경한 태도의 모습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 막판 남은 부동층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네거티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격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도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네거티브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거죠.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좁혀지다 보니까 양진영 다 나름대로는 한쪽은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한쪽을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그 TV 토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정책과 비전이 실종됐잖아요.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 후보에 대한 말꼬리 잡기 더 나아가서 인신공격까지 상당히 격화되면서
서로 양진영이 아니면 뭐 여러 진영들이 상당히 지금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책과 비전이라는 항상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의 정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중앙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 추가 일정 조율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 주가 조작 공범인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불렀고 이번 주에도 관련자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는데 처음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는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수사는 김 여사를 향하는 만큼 김 여사를 언제 어디서 조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대선이 지나야 김 여사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의 김승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청담동에 있는 단란주점은 11년 전인 2014년 1월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뒤로 완전히 찌그러진 검은색 승용차가 견인차로 옮겨집니다. 1톤 트럭과 다른 차량 2대도 유리창과 범퍼 등 곳곳이 부서진 모습입니다.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넉 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포트 화물 차량을 부딪혔고 화물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가까이선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시 함라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숲이라는 거죠. 한 놈만 완전히 됐어요. 외국인 직원 등 안에 있던 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50대 태국인 1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있는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한때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6시간 반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겨우 모든 불을 껐습니다. 창고 관계자인 8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오르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2008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13억 2,965만 원에서 이번 달 13억 4,543만 원으로 1,500만 원 넘게 올랐고 올해 초보다는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커피숍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채무 조정 신청도 급증했는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경기에 손님이 줄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커피 음료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늘었던 커피 전문점이 줄어든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는 64% 급증했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코로나 시기에 2배로 웃돕니다. 이렇게 줄 폐업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도 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달라는 누적 신청액도 지난달 말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렵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그 어떤 지원책을 할 때는 좀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내수 침체가 고착화할 거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 구조 변화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내수 부진이 심한 데다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출 예정인데 0%대까지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부진했던 내수는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더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부진의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가 휘청이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덮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적색 경고 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에 시장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8곳이 내다본 올해 우리 성장률은 평균 0.8%에 불과하고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마저 1.6%에서 0.8%로 주저앉았습니다. 관세 영향인데 대외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파급된 게 대략 0.5%포인트, 또 내부적으로는 좀 전국 불안이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또 건설업 공사가 좀 지연된 그것이 대략 한 0.3%포인트. 한국은행도 지난달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1, 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1.5%입니다. 이에 오는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성장률이 1%를 밑돌지 여부입니다. 0%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지난주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이걸 갑자기 또 문제를 삼냐라고 한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FTA를 지금 하고 있으면은 이제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로인 상태여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이 좀 불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관세를 낮추려면은 한국도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측은 특히 무역 대표부가 펴낸 2025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보고서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원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입 규제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관세율 사례로 언급했던 수입산 쌀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언급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까다롭고 정보 공개 요구가 과해서 자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을 미국 기업들이 토로해왔기 때문이죠. 미국은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는데 자율주행처럼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첨단 산업 분야를 구글이 선점할 수 있어서 국내에선 반발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살펴보면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 접근에 관한 부분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정부 협상단은 미국 측에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상황,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차기 정부의 까다로운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우방국들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기습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다시 수도권 민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도를 도는데요. 이 후보는 대학생 간담회를 하고 김 후보는 평택 삼성전자를 찾아갑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각 당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도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에 남부 지역을 주로 흐르는데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도 진행하는데요. 캠퍼스에 가는 건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입니다. 2030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맞불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정치적 성장 토대인 경기도에서 맞불 유세를 진행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 충남 천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과 평택을 훑는데요. 오후에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갑니다. 이어 경기 오산과 용인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오늘은 현장 유세를 쉽니다. 대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거부 입장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치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각 당의 후반 선거 전략도 전해주시죠.
1강으로 뽑히던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데 신경을 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중도층의 지지율 누수 형상이 감지된다고 판단하며 다시 한번 외연 확장에 고삐를 쥐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황 해소를 당선 시 최일선 과제로 공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분간 경제를 키워드로 삼는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밝히면서 청년 불황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대학생 간담회도 같은 흐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다라는 주장을 재차 띄우며 경쟁자들의 네거티브 공세로 쏠리는 시선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탄 지지율에 적잖이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영남과 수도권 등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공을 들이며 내부 결집을 다진 데 더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한 데 따른 반사 이익이 겹쳤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청년 세대 등 외연 확장 전략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점진적 절연 움직임이 대표적이란 평가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란 해석입니다. 지지세 확장을 고리로 보수 진영의 대통합,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막판에라도 끌어안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단일화에 거듭 선을 긋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특히 2030 세대에 집중하며 독자적 영역 따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계획인데요. 제3당의 특성상 전국적 유세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방송 출연과 TV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 이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죠?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부터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원 앞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직접 법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전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포함해서 일반 차량 출입 종일 전면 금지되고요. 일부 진출입로 폐쇄와 보안 검색 강화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경찰도 법원 부근에 기동대 4개 부대 260여 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양측의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상현 전 특전사 10 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 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재판장 지규현 부장판사가 추가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 시작 직전에 제기된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후에 지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법조계 후배들과 만났을 뿐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재판 시작 전에도 지 부장판사가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술 접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0시 15분에 이제 5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이제 마쳐질 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초반에 뭐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뭐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뭐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뭐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마지막쯤에 가서 뭐 재판 결론에 대해서 뭐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제 공판에서 그 앞에 먼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조금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역시도 뭐 특별한 메시지 없이 뭐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재판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 여단장입니다. 이제 이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해서 어떤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뭐 박정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상황 일치 등에 대해서도 절대 수정을 하지 말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오늘 진술 내용 그 전에 그런 진술과 비추어 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관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증인들 지금까지의 증인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불리한 진술을 할지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 역시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의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공판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관련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전 계획은 어땠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데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통상적인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긴 합니다. 그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남은 재판 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국회 그 봉쇄 혐의는 여러 혐의 사실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인 등에 대해서 체포주를 운영했는지 그런 의혹들이나 혹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사실 또는 뭐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 시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 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직권 남용 혐의까지도 추가를 해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 과정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매주
뭐 2, 3회씩 진행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재판의 끝을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빠르지는 않은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주목되는 게 지금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을 받고 대법원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향후 내란 이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윤리감사실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의혹 대부분이 뭐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뭐 이때는 동성했다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또는 뭐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지 또 비용이 또 얼마나 나왔고 누가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직 처분 같은 이런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래도 중징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법관 지규현 판사 스스로의 뭐 기피 신청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들이 또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뭐 기피 신청 등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접대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이 난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구성원이 변경이 될 일도 없고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압박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지금 경찰이 전에 받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경찰이 경호처에 임의 제출을 통해서 지금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자, 경호처가 그동안은 좀 비협조적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을까요? 사실 이제 경호처는 지금까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 7차례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었지만은 뭐 번번이 다 가로막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뭐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뭐 지난달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대기 발령 상태에서 이제 경호처가 경찰에게 그런 경찰의 요청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같은 경우엔 특별한 암호키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화폰의 특성상 그 폰 안에 있는 주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암호키가 일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관계자들과의 그런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서 수집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암호키가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에서 암호키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열세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호에 흔들림 없이 꿋꿋이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반전의 길목에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바람은 바뀌고 있고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8일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선대위원장님들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전국을 누리비며 힘을 보태주고 계신 한동훈 전 대표님, 각지에서 땀 흘리고 계신 선거운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대장동 공화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왜곡하고 거북섬 웨이브 파크를 치적이라 자랑하면서도 상가 공실률 87%의 거북섬의 비극은 외면했습니다. 그의 정치에는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며 진실이 없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익의 도구로 바꾸며 사법 시스템마저 본인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동 정치의 종지부를 찍을 정치 교체의 전환점입니다. 이 싸움을 감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는 줄 세우지 않았고 말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력과 책임, 결과로 증명해온 유일한 후보입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산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께 정치 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비정상적인 당전 관계를 바로잡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당헌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계엄과 탄핵의 상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국민께 큰 절을 올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함께 법치를 철저히 수호할 것입니다. 법 앞에 그 어떠한 성역도 없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그 부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당은 권력자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개혁을 실천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8일 김문수의 진심, 실력, 철학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진실과 상식, 체제와 미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기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살리는 한 표로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단 한 사람, 바로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지지율 반전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곧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경제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환율시장, 원달러 환율이 1,369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 7개월 만에 최저치인 상황인데요. 6.6원 내리면서 1,369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경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찰이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지금 짚어봤는데 검찰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된 사안 아닙니까? 이후에도 이런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수사 단계가 지나서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은 특히 이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이제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소송법 상으로도 이럴 경우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직접적으로 직권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상황이고 일단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아갈지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을 시행하지 않을 그러니까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 최소한 이런 서버 내용들을 확보를 했을 때 당시에 통화 기록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수를 한다면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증인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봤을 때 이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외하고도 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록들이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혹은 결론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이다라고까지 볼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다른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혹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등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을) 마무리하는 이번 주에는 계절이 점차 여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휴일에는 막바지 봄 날씨에 나들이하기 좋았지만 오늘 낮부터는 다시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 또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기온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동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전북에는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막바지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부터는 여름 더위가 점차 돌아오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가 모두 26도 보이겠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구름이 적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남은 한 주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이번 주 하루하루 기온이 오르는 데다가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평소보다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